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32회 국민노무사 2차 시험 잘 치셨어요?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제가 전체적으로 다 문제를 훑어보니까 쓸 수 있어요. 어디서 뭔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력을 더듬어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많이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쓸 수 있더라도 시간 관리를 하면서 2차 시험을 무난히 잘 완료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인사노무관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국제인적자원관리에 관한 문제인데요. 1번 문제 작은 문제를 보겠습니다. 국제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접근 방식 4가지예요. 본국 중심, 현지 중심, 권역 중심, 세계 중심이고, 이 중에서 이제 권역 중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이제 지역 중심, 그러니까 문화권별로 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권역 중심, 지역 중심 뭐 좋습니다. 각각의 개념 설명하고 장단점 제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뭐 서로 이제 50점짜리 문제니까 약간의 트렌드 경향 가미해서 최근에 글로벌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목차로 4가지 접근 방식을 각각 개념, 장단점 나눠서 써주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뭉긋들여서 쓰면 안 돼요. 틀린 답이더라도 목차를 구분해서 써야 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아셨죠? 자, 개념, 작은 목차, 개념의 좋습니다. 자, 본국 중심의 집권화 전략, 본국 중심의 전략을 보시면, 본국의 인사 정책과 관행을 현지국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 전략을 말하는 것이고, 본사에서 파견되는 해외 파견인, 본사 책임자의 엄격한 통제로 본사 파견 책임자가 인사 관리를 책임지는 형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저야 뭐 사실 교재를 참고해서 이렇게 모범 답안을 이렇게 기술을 했지만,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더듬어서 만약에 본국의 인사정책과 관행을 현지국에 그대로 적용하게 하는 전략을 말한다. 여기까지 써서 틀린 답은 아닙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장단점을 보시면, 본사와 긴밀한 의사소통, 본사의 전략과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확개평 보유의 인사노무관리를 적용하는데 전혀 원만하게 잘 적용이 된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현지인의 승진 가능성, 자율성, 현지인의 문화가 있고 현지인의 생각이 있고 이런 것이 나고 자란 어떤 성장 배경이 있잖아요. 근데 현지인만의 어떤 의사소통 문화 이런 것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자율성, 승진 가능성 이런 걸 비전을 바라보기 어렵다. 그래서 소외감을 갖고 있다. 소외감을 낳게 한다, 양산한다. 이렇게 단점을 찾아볼 수가 있죠. 현지 중심의 분권화 전략 같은 경우에는 현지국 자회사만의 인사관리의 자율권을 제공을 하는 그런 전략을 말해요. 장점으로는 현지국인들의 승진 가능성, 비전, 그들의 개발 가능성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현지국인의 어떤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향상, 업무 몰입 이런 긍정적인 장점을 유도할 수 있지만, 단점은 본사와의 긴밀한 의사소통, 본사의 전략이 있는데 현지 자회사가 조금 따로 논다는 느낌 이런 게 좀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지역별, 권역별 이런 전략을 찾아보시면, 일정 지역 또는 일정한 문화권 위주로 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해 나가는 전략을 말한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항상 언급되는 것이 홉스테드의 국가별 차원의 문화에 따른 기업별 문화 이런 것들이 살짝 언급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지역별, 권역별 전략에 있어서 장단점을 살펴보시면은 지역 내, 문화권 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떤 복잡한 의사소통 채널이 있다는 하죠. 유럽권 문화, 북미권 문화, 남미권 문화. 근데 각각의 그 문화별로 여러 국가가 있다 보니 또 여러 국가별 또 차이가 있다 보니 의사소통 채널이 복잡하게 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범세계 중심의 글로벌 전략 같은 경우에는 범세계적 네트워크로 인사 관리도 그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는 전략을 말하는 것이고, 단점을 살펴보시면 본국인, 현지국인, 재상국인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선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유능한 인재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등용한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에는 국가 상황에 따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기업에 러시아인 채용할 수 없어요. 러시아 기업에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채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제 단점을 갖고 있어야죠.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분석형 문제를 보시면 해외 주재원 아주 새로운 말이 나왔지만은 우리가 이제 배웠을 때 해외 파견인 이렇게 동등하게 생각을 하셔서 기술을 해주시면 뭐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제 문항이 되겠습니다. 해외 주재원의 역할 하나 목차 만들어 두셔야 되고 중요성 하나 더 만들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발관리, 교육관리, 보상관리, 유지관리, 귀인관리 각각 목차 만들어서 기술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선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해외 주재원에 대한 개념 설명 이것부터 들어가 시작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모범 답안을 보시면 해외 주재원이란 또는 해외 파견인이란 다 좋지만 이제 문제에서 해외 주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본국의 경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외 자회사에 파견하는 인력을 말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제 모범 답안 해설에는 우리 이제 권석근 교수님, 외국어대학교 권석근 교수님 인사노무관리 교재에 보니까 특별히 해외 주재원에 대한 역할을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긴 했어요. 직접적인 통제 대리인, 그러니까 본국에서 파견되었기 때문에 본국의 전략, 인사정책, 업무 진행 방향, 절차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중간 매개체, 중개 대리인, 직접적 통제 대리인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사회와의 대리인 역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본국인과 자회사 현지인 간의 어떤 네트워크 구축, 인맥관리 역할, 그 다음에 역량과 지식 전달 역할, 이렇게 이제 딱딱 구분을 해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셔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역할, 글로벌 리더십 역할 또는 역량 향상 역할, 그 다음에 직무 기술을 알려주는 교육훈련자 역할 뭐 이렇게 여러분 역량권 쓰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 틀린 답이 전혀 아니라는 거 이제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중요성을 보시면 해외 주재원의 임무는 최근에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더욱 중요하게 여겨져 왔고 본사의 핵심 인재 경력 개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중요성을 각인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 간단하게 2줄, 3줄 써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선생님 저는 구체적으로 또 목차 구분해서 또 썼어요.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분이죠. 이런 분은 뭐 가산점 부여될 만하죠. 자, 해외 주재원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 자, 선발 관리, 뭐 교육 훈련 관리, 보상 관리, 유지 관리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핵심 키워드 이문화 적응 훈련, 글로벌 리더 양성, 그다음에 해외 주재원으로서 유배 증후군을 배제한다는 심리적인 분위기 형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배 증후군, 그다음에 외국어 교육의 사전 교육, 그다음에 가족 관계를 위한 가족에 대한 어떤 외국어 교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핵심 키워드를 놓치지 않고 가장 녹여내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해주시는데 뭐 다른 거와 똑같아요. 전략적 인사관리, 성과 중심주의 인사관리, 역량 중심주의 인사관리, 고성과 작업 시스템, 몰입형 인사관리, 각각의 인사 노무관리 시스템별로 여러분들이 배운 역량껏 쓰시는 각각의 중심적인 내용과 거기다 맞춰서 핵심 키워드만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에 맞는 핵심 키워드 유배 증후군, 해외 주재원에 대한 이문화 적응 훈련, 글로벌 리더 양성 훈련 뭐 이런 거를 핵심 키워드 놓치지 않고 쓰시면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귀임 관리가 나오죠. 마지막에 귀임 관리. 설마 이제 귀임에 대한 단어를 모르셨을까? 나 이제 너무 걱정이 되겠는데 설마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제 귀임이라고 하는 거는 해외 파견 근무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적응하는 그런 관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해외 파견인 기간이 뭐 한 1개월, 2개월 아니에요. 최소한 1년 또는 2년, 3년, 5년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요즘에 핸드폰만 해도 발전되는 그 수명 주기가 6개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 파견 근무 기간이 끝나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기술적인 부분, 모든 이제 업무 흐름, 업무 과정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적응을 도와주는 기업 차원의 서포트 역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 추가해야 될 것은 이 권석근 교수님 개인적인 생각은 가족에 대한 배려도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기술을 해놓고 계시고 있어요. 자, 2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째 문제는 인재 선발을 위한 지원서 분석 도구인 바이오데이터. 바이오데이터. 예. 사실 이제 GS 연기, 일기,
제가 이제 항상 제가 GS 연기 일기 때는 제가 이제 과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상하게 이게 이 분야가 그 중요성을 많이들 언급을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려 수업을 했던 바가 있는데 이제 문제가 제가 GS 2기 때는 제가 슬쩍 개념만 설명하고 개념 특징만 설명하고 넘어갔고 제가 GS 3기 모의고사 때는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기억력을 더듬어서 또는 이제 통밥으로나 쓰셨다면 좋았죠. 포기만 안 하면 점수는 있다. 포기만 안 하면 제가 이제 요즘 이제 학원가 흐름을 보니까 다들 바이오 데이터 때문에 다 들었긴 들었어. 수업은 들었는데 기억을 더듬어서 쓰기가 쉽지 않았다. 뭐 이제 이렇게들 얘기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바이오 데이터 분석의 개념, 장단점, 개발 단계, 목차는 3개입니다. 목차는 3개. 자, 이 중에서 이제 개념 장단점까지는 아마 무난히 다 쓰셨을 거예요. 이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그거죠. 바이오 데이터 분석에게 이미 이제 짜여진 어떤 바이오 데이터의 역량 요건을 선발 요건의 점수에 충족하느냐 그런 걸 이제 찾아보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너무 과거 지향적인 자료의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예측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단점으로 거론되고 있고, 자, 개발 단계가 문제죠. 여러분 개발 단계 어떻게 쓰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줄기차게 제가 연습을 시켰던 것이 지무평가에서 점수법, 평가 요소의 선정, 가중치의 설정, 그다음에 점수 부여, 그래서 평가점, 이렇게 제가 달달달 외워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중요하다고 꼭 외워라 하는 것이 올해 이제 경영지도사 문제에 출제되었던 바스 행위기준 국가법의 개발 절차, 그래서 개발위원회 구성, 중요 사건의 열거, 범주화, 크로스 체킹, 재분류, 등급, 점수화 매긴다.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걸 그대로 응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통밥으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플랜 2, C로 접근해서 쓰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박경규 교수님 교재에도 그냥 뭉구뜨려서 그냥 맥락으로 쭉쭉쭉쭉쭉 써놨지 1번, 2번, 3번, 4번 개발 절차를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인 내가 역량껏 포기하지 않고 쓰면 부분 점수가 있거나 아니면 완벽한 점수를 받거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개발 단계에서 일단 첫 번째가 바이오 데이터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자격증, 학력, 사는 주소지, 그다음에 가족사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서면에 서식에다가 작성해서 회사에 나는 이 정도의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니 그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제출하는 이력서, 지원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회사 차원에서 그 하나 바이오 데이터만으로 발췌해낼 수 있는 어떤 역량 요건, 필요 요건, 유능한 인재, 우수한 인재상에 맞는 요건, 역량 요건을 발췌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발췌를 한다. 예를 들어서 지무평가에서 점수법에서 보면은 평가 요소의 선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역량 요건을 다 발췌해 준다.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제 바스 이제 행위기준 국가법에서 보시면 중요 사건의 열거, 그다음에 이제 범주화, 그 다음에 크로스 체킹, 재분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역량 요건을 하나만 단순하게 그것을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평가, 면접관, 그 다음에 이제 감독관, 이런 분들이 이제 크로스 체킹을 하죠. 크로스 체킹. 이게 맞을까? 이거는 저쪽 부서에 맞고 이쪽 부서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크로스 체킹을 하면서 재분류하면서 자, 이쪽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유리한 인재, 이쪽은 저성과를 양산할 수 있는 조금 이제 우리가 평균 인재,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점수 반영, 이제 선발 점수에 반영한다. 이렇게 이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죠. 예, 이제 제가 25점짜리 문제 유형은 최소한 4페이지는 써야 된다. 제가 이렇게 항상 강조를 드렸지만 쓰다 보면 꾸역꾸역 써도 아마 3페이지? 3페이지 정도? 요즘 그렇게는 이제 나와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각각의 개념, 특징, 장단점. 목차는 3개가 되겠죠. 개념, 특징, 장단점.
이렇게 목차 세 개는 빼놓지 말아야 된다. 근데 서론에다가 일단 이제 유연적인 근로시간제에 대한 부분 또는 이제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게 이제 출근 시각부터 퇴근 시각까지 시간 중에서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하고, 최근에는 이 근로시간에 대한 중요성, 종업원 입장에서는 임금을 창출하는, 이제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서 중요하고, 회사 차원에서는 매출 창출의 기본이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급격한 경영 변화 현황으로 인해서, 과거의 어떤 법정 기준 근로시간보다는 유연한 근무시간제를 활용해서 여성 근로자, 고령 근로자, 청소년 근로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인력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많이 등장해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념을 보시면 종업원이 일정 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총 근로시간, 한 주 40시간, 하루 8시간 뭐 이런 거죠. 미리 정해진 총 근로시간에 맞추어서 이걸 기준으로 원하는 대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 to 6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 아침형 인간이다. 그러면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거나, 또는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거나, 또 이제 아침에 애들을 막 이제 어린이집 또는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이래서 데려다 줘야 돼요. 그러면 10시에 출근하고 조금 7시에 퇴근하거나, 이런 근무시간 제도를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그림은 박경규 교수님 교재 또는 이제 다른 교수님 교재에도 나와 있는 그런 똑같은 그림이어서, 이제 그림은 그려주시면 참 좋죠. 예, 교수님들이 그 많은 답안지를 읽어볼 이제 시력과 시간과 여유와 이런 것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림 하나 떡하니 그려주면 술술술 그냥 읽고 그냥 점수는 부여해주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정말 인사논문관리 시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업무 성격에 따라 출퇴근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종업원이 자신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문직이나 연구직이나 이런 직종에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책에는 기술이 되어 있어요. 자, 장단점 보겠습니다. 개인 차원의 장점에 있어서는 종업원 개인이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자율적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다는 장점. 단점으로는 하나의 사무실 공간에서 종업원 상호 간의 근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집단 지성 발휘가 어렵다. 즉각적인 업무 협조를 발휘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단점이 있어요. 우리 이제 교수님들 교재 보면은 거의 다 종업원 입장에서의 장단점과 기업 관점에 있어서 장단점을 거의 섞어가지고 애매하게 이렇게 장점, 단점을 기술을 해놓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서 유추해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맥락이지만 하나는 종업원 관점에서 쓰시고 나머지 하나는 기업 관점에서 쓰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기업 관점에서 장점을 보시면 개인별 바이오리듬이나 가정과의 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종업원 상호 간의 근무 시간이 상이한 선택을 한다는 데서 오는 업무 협업, 업무 협조 이런 것이 어렵다. 위에 있는 그 종업원 입장에서의 단점하고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시각을 갖고 기술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장을 쓰는 건 조금 지양해 주셔야 되고, 똑같은 맥락이지만 기업 관점에서 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념 보겠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법정 근로시간을 변형하는 모든 형태를 총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성수기에는 근무를 빡세게 하고 일이 적거나 없을 때는 그만큼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법에는 4주 단위 또 3개월 단위 이렇게 탄력적 근무시간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사실 이제 법 과목을 공부를 했으니까 조금 이제 한숨을 돌리긴 하겠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 보겠습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성수기, 비수기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좀 유용하다. 이런 데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개인적 관점에서 장점 보겠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집중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비수기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유연성 장점이 있고, 그러나 단점으로는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임금이 이게 상응하지 못할 경우에 종업원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과로한다, 노동력 착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관점에서 장점은 제조업 서비스업에서는 매출이 상승하는 성수기에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는 측면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탄력적 근무시간제 동의 제도 또는 임금 수준 보존을 위한 강구 방안을 병행해서 실시하지 않으면
네, 그 탄력적 근무 시간제 적용이 중구난방으로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각자 이제 자기만의 어떤 불리한 점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탄력적 근무 시간제, 선택적 근무 시간제, 이런 유연적 근무 시간 제도에 있어서는 제도적 적용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개인별 동의 이런 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제 이것으로 해서 인사노무관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